한 남성이 119로 구급 요청을 해옵니다. 119 상황실입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이 많이 아파요. 와이프가 머리도 다치고 크게 다쳤어요. 교통사고 같은 게 났나요? 구급대원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작은 방에 쓰러져 있었고요. 의식, 호흡, 맥박이 없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강도라도 든 건가요? 당시 저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작은 방 1과 안방 사이 A구역, 그리고 작은 방 1, B구역에서 많은 혈흔이 관찰되었습니다. 피가 엄청나네. 쓰러진 아내는 작은 방 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와, 현장을 가보니까 어땠어요? 살펴보니 A구역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이소룡 막 이렇게 할 때 썼던 그 쌍절곤? 네. 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고양이 장난감 용도로 직접 만든 것 같습니다. 막대에 이렇게 줄을 묶어서 흔들면서 고양이랑 놀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애완용품인데 그게 왜 시선을 끈 거죠? 바로 이게 이 사건의 범행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어? 야, 어떻게 했길래 사망을 할 수가 있죠? 그걸로 어떻게 해요? 이 장난감의 한쪽은 플라스틱인데 다른 한쪽은 쇠파이프였습니다. 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안방과 작은 방 1 사이인 A구역에 핏방울이 주변으로 이제 튀면서 생기는 비산혈흔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잔인하다. 고여있는 피에 힘을 가하면 핏방울이 퍼지면서 튀게 되는데요. 형태와 모양을 분석하면 피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혈흔으로부터 혈흔이 출발한 각도를 다 선으로 그어보면 한 군데에서 모이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피가 튀기 시작한 부위입니다. 핏방울 하나하나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네요. 의자 왼쪽 앞부분에서 혈흔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저 의자 조금 앞부분에서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머리를 가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혈이 가장 많았던 곳은 피해자가 발견되었던 작은 방 1이었습니다. 혈흔 형태로 봤을 때는 A구역에서 수의 가격을 한 후 피해자는 바닥을 짚으면서 작은 방 1로 몸을 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거네요. 작은 방 1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작은 방 안에서도 피해자는 공격을 계속 당했습니다. 가격에 의한 튄 혈흔들이 다수 관찰되었고 많은 양의 출혈도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의 몸 양옆에 양말 바닥 형태의 혈흔이 관찰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범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올라타서 계속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쫓아가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 거군요. 저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떤 상태가 돼요? 양손에 있는 멍 같은 걸 봤을 때 어떻게든 이 장소를 벗어나 정항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결국 절망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좀 살펴봤는데요. 국제 원조 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40대 여성이었고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면서 딸과 아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애기 엄마구나.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이 사건의 신고자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조심스레 누가 그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죽게 했다고요? 변호사한테 왜 그랬대요? 구급차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곧이어 경찰차 2대가 뒤따릅니다. 어제 저녁 5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 B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건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50대 변호사였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에 미국 로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서 도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뉴스로도 알려질 만큼 화제였었고요. 그 이유는 남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무려 5번이나 지낸 사람이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하객이 한 8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혼주에게 축하 인사하려고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금전 문제로 싸웠다고 했잖아요. 최고의 직장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부부가 맞벌이까지 했다면 이 돈 문제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상의 없이 어디다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도박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일까요? 아내가 한 달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9살 난 아들하고 사건 현장인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고 아내는 10살 난 딸과 집에서 약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 오피스텔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딸이 가끔 이제 아빠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요. 사건 당일 책가방을 놓고 간 모양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딸의 가방을 가지러 오라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6시 45분경에 아내가 남편의 아파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에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죠. 남편이 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했대요?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인은 모르겠는데
충격은 있었어요. 아직도 사망한 것이 믿기지 않아요. 충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진술해 주세요. 제가 고양이 장난감을 가지고 고양이랑 놀고 있었어요. 그 앞을 와이프가 지나며 저를 툭 밀치더니 고양이를 발로 밀쳤어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를 밀쳤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렸어요. 이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 손에 있던 고양이 장난감이 반사신경적으로 휘둘러졌어요. 와이프가 거기에 맞았고 저도 깜짝 놀라 고양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죠. 그걸 와이프가 주워들고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빼앗으려고 했고 그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었고 또 남편 본인도 변호사였잖아요. 사건 현장에 아버지를 포함해서 변호사 3명이 왔었습니다. 남편은 그 변호사들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야 경찰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쟁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47일 후에 첫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피고인 남편은 아내하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고양이 장난감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고 달려드는 아내를 제압하기 위해서 목을 눌렀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몇 대 때렸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차 공판에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공판을 지나서 4차 공판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제가 검찰 측의 요청으로 부검 결과를 살펴보고 증인으로 법정에 섰었는데요. 최초 부검 결과 머리 부위에 7개 이상의 찢긴 상처와 수개의 피부 까짐이 발견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머리 부위에 찢긴 상처로 인해 생긴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손 여기도 멍 엄청 많았거든요. 찢어지지 않은 상처들. 거기에 목이 졸리는 경부압박 질식의 기전이 함께 작용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됐습니다. 근데 저는 질식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경우에는 출혈이 있으면 피가 다 빠져나가서 장기가 창박해지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측정한 헤모글로빈 수치도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의미죠? 목을 누르면 정맥부터 압박되어서 피가 얼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얼굴, 눈꺼풀 결막에 작은 점출혈이 생기는데 질식의 기전으로 봐서 점출혈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현장 딱 가면 형사들은 눈꺼풀부터 까봐.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빨갛게 깔려 있으면 목 졸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목졸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 그냥 제압하기 위해서 목을 눌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피고인 측에서 정말 사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때렸는데 하다 보니 숨진 것이다 한다면 말 그대로 상해치사가 되고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형량의 차이가 크잖아요.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밖에 없는데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증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유성호 교수님 같은 분의 증언이 정말 중요했겠네요. 피고인이 또 한 가지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망인이 작은 방으로 피신했다고 기재한 것이 맞죠? 네, 이걸 피신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신이 몸을 피한다는 뜻 아닌가요? 이동했다는 것을 뭐 피신이라고 할 수 있죠. 검찰은 피신했다는 단어를 안 썼는데 증인이 피신했다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피신 말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하나요? 지금 변호인이 피신과 흉기란 단어에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건 흉기가 아니라 선기인가요? 원래 흉기로 제작된 형태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건 고양이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그건 전 좀 관심 없고요. 욱하셨다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인데 흉기, 또 피신 이런 단어를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거든요. 살해 도구였던 쇠파이프를 고양이 장난감이라고 굳이 고쳐서 얘기를 하네요. 굳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적으로 판단할 때 흉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도 처벌 우리 중환자난지의 중요한 기준인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금속 막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게 흉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고의 판단할 때 아예 흉기의 유무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흉기라는 말이 안 실리게 하려고 안 들어가게 되게 흉기를 든 것 자체가 고의니까 장난감에 불과하다면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또 변명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범행의 잔혹성이나 죄질 자체 완전히 다르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